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오늘은 그 효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좀 하고 우리 건강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에 대한 거는 그 효소의 정의를 그 명확히 이해하면 그러면 잠시만요. 네. 명확히 이해하면 이 개념을 거의 알 수가 있는데요. 효소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촉매라는 개념을 아시면 됩니다. 촉매는 글자 그대로 촉진시키는 매개체, 어떤 촉진의 어떤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촉매는 유기촉매와 무기촉매로 나누어지고 효소는 유기촉매 안에 있는 생체촉매에 속하는 겁니다. 그 효소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 화학 변화를 빠르게 촉진하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그 활성화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그 화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요 비유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북한산 등산을 할 때 비봉에서 인수봉으로 능선을 타고 간다고 하면 작은 능선을 지나기도 하고 큰 능선을 지나기도 하는데 작은 능선을 올라타고 다음 레벨로 가려면 에너지가 적게 들지만 큰 능선을 타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러니까 그 에너지 레벨, 그 능선을 작게 하는 따라서 그 화학 변화를 그 적은 에너지로 빨리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촉매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레벨을 다운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촉매인 거죠. 그래서 자신은 소모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에 그 물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고 소량만 있어도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바로 촉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효모란 뭘까? 효모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발효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러면 효모는 효소를 만드는 곳이고 미생물이고 효모균인데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29도에서 한 30도 정도의 활발히 그 성장을 하거든요. 발효를 일으키는 균이죠. 이것이 바로 영어로 이스트인데 아까 우리 정광수 리더님이 많이 얘기하신 그 이스티비 우리 제품도 그 이스트 이게 아마 같은 그 말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스트입니다. 그래서 효모를 발견한 거는 레베 후크라는 분이 맥주 효모를 처음에 1680년도에 발견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현미경을 발견한 하고 그 동일한 분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게 생물학적으로 효모 발효의 의의로 알려진 거는 그로부터 백몇십 년 전 1861년에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 효모 발효가 알려지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술, 맥주, 포도주, 빵 등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게 바로 효모인 겁니다. 그러면 효소란 뭘까요? 효소는 발효를 일으키는 원소고 영어로는 엔자임인데 어원이 in east입니다. 효모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효모는 효소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아마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실 거고요.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효소는 단백질이에요. 촉매 단백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활성 단백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효소가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제품에서도 이 역할을 합니다. 일반 가정용 제품에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효소를 사용해서 생물학적인 세탁 세제 안에 들어있는 효소가 있어요. 옷에 묻은 단백질, 녹말, 지방 등을 분해하는데 이런 역할도 효소가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 제품 중에 옛날에 엔자임이 들어간 그 제품이 있었어요. 이름이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시고요. 엔자임이라는 우리 제품이 있었어요. 전처리저로 이제 기억하는데 두 번째는 고기 연화제. 고기가 이제 딱딱해졌으니까 그거를 연화제 안에 저기 고기 연화제에 들어있는 효소가 있어요. 이건 단백질을 더 작은 문자로 분해해서 쉽게 씹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효소는 인체 안에뿐만 아니라 이런 제품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효모와 효소는
한마디로 효모는 미생물이죠. 미생물. 빵, 맥주, 포도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미생물이고 곰팡이나 버섯물이지만 균사가 없고 광합성능 운동을 가지지 않는 단세포 생물의 총칭. 효모는 단세포 생물의 총칭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효소는 뭘까요? 효소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단백질, 다시 말해서 단백질로 만들어진 촉매입니다. 그러니까 효소는 뭘까요? 그러면 단백질로 만들어진 촉매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뭐 100% 맞는 얘기입니다. 효모는 생물이기 때문에 출합법을 이용해서 증식을 하고 효소는 화학 반응에서 촉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응을 활발히 하는 역할을 하는 생물이 아닌 단백질이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효모는 미생물이고 효소는 단백질이다. 단지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효소와 효모는 공통점이 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효소는 변성되고 효모는 사멸이 됩니다. 그래서 열에는 아주 쥐약이다. 효소나 효모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효소와 효모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인체 내에서 이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건강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를 알아볼게요.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여기 그림에 있는 게 다 화학 반응인데 이를테면 지금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 이렇게 보는 일이라든지 또는 맛보는 거라든지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듣는 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숨 쉬는 거, 이러한 모든 생명활동, 이런 모든 우리 일상의 활동이 바로 효소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양소가 이렇게 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어떤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영양소죠.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기본 에너지 영양소, 열량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단백질은 그 인체 구성의 영양소고 신진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3대 영양소라고 하면 미네랄과 비타민이 포함되면 5대 영양소죠. 재밌는 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외에 미네랄과 비타민을 또 뭐라고 부르냐? 조효소라고 부릅니다. 조효소. 그 기능적으로 조효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효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 5대 영양소가 이렇게 효소의 관점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소는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단백질은 인체의 그 구성을 하는 영양소이고요. 그 다음에 그 효소는 활성을 지닌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효소는 우리가 그 화학작용을 통해 촉매 역할을 해주고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효소는 인체 내에 5천 종류 이상이 있고 심지어는 수십만 종류가 있다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활성을 지닌 단백질인데 인체 내 모든 세포에 존재하기도 하고 영양소의 소화를 돕고 세포 내에 필요한 곳으로 그 영양분을 운반하고 또 백혈구도 효소가 없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양소의 그 소화를 돕는 것도 효소라고 했고요. 인체의 모든 활동에 관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그 효소인 것이죠. 자, 그러면 효소가 어떤 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까요? 효소는 그 효소마다 특정 부위의 요 활성 부위가 이렇게 생긴 모양새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특정 기질과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요 활성 부위의 요 특정 기질이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은 변하지 않고 기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질을 쪼개는 효소가 될 수도 있고 합치는 그 기질을 합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효소는 특성상 적절한 온도와 pH라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때 자기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이건 쉽게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는 그 녹말이 들어가서 그것이 포도당으로 분해될 때 우리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나오죠. 이게 바로 효와 효소인 거고요. 그것이 식도를 지나서 위에 내려가면 펩신이라는 효소가 나와서 단백질을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효소는 크게 이게 아주 중요한 표인데요. 체내 효소와 체외 효소로 나눕니다. 체내 효소는 잠재 효소라고도 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잠재 효소예요. 그다음에 체외 효소는 먹거리 효소라고 하고 각 효소들은 크게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궁금한 점이 들리면 자 그러면 어, 프로 효소가 단백질인데 프로틴을 많이 먹으면 효소가 늘어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이 잠재 요소는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질문 드렸던 거에 답을 에드워드 하웰이라는 학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효소는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인간 수명 연장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잠재 효소 한정론이라는 그런 거를 주장을 했고 이게 학교에서도 거의 정설로 알려져 있고 해서 사람의 그 잠재 효소는 프로틴을 많이 먹는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효소가 막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저기 이미 사람마다 어떤 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 이상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다면 아껴 써야 되겠죠. 이처럼 한정된 잠재 효소를 갖고 사람들은 태어나기 때문에 그 효소를 다 쓰고 나면 이제 그 생명 활동이 다 끝나서 이제 굿바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 효소는 너무너무 우리한테 중요하고 아껴야 되는 효소인 것이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효소가 크게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랬죠. 소화 효소에 다 써버렸어요. 예를 들어 한 100 중에 85%를 먹는데 소화시키는데 다 써버리면 정작 필요한 생명 활동이 바로 대사 효소인데 그것이 세포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보고 맛보고 듣고 숨쉬고 활동하고 이런 모든 것이 그 어떤 그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가 나와서 하는 건데 소화시키느라고 그냥 다 써버린다면 그거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참 그 배가 고프다가 밥을 먹으면 사람이 피곤하고 졸리죠. 에너지가 쫙 그냥 그 위에서 소화시키는 게 다 그냥 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처럼 잠재 요소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고 또 매일 그 음식 먹는 거에 따라 다른데 과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화 요소에 뭐 95 정도를 쓰게 됐다. 그러면 대사 요소에는 5%밖에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식을 해서 소화 요소에 적게 쓰면 나머지 대사 요소에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과식을 하면 왜 각종 대사 질환이 생기느냐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사 요소가 적게 되면 먹는 음식이 충분히 대사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찌꺼기가 혈관으로 가서 각종 혈액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림프 디톡스 우리 정광수 리더님 얘기해 주셨는데 각 쪽에 그 림프 쪽에 그런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왠지 엄청나게 먹는데 늘 피곤해. 그 다음에 아주 이 친구는 굉장히 고기도 잘 먹고 잘 먹는데 뭔가 그냥 그 대사 질환에 각종 뭐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어떤 분은 째고 먹는데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그다음에 활동력이 왕성해. 그게 다 이제 이런 효소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루션은 효소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소식이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잠재 요소 한정론이라는 그 이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냥 계속 뭘 먹어요. 위를 쉬지 않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봤지만 위는 일정 시간 쉬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늘 안 먹다가 왕창 때려 먹는 폭식, 그 다음에 밤마다 먹는 야식. 이거는 우리가 그 소화 효소를 많이 쓰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명력의 근원인 효소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아주 위험한 그런 행동들이고 생명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먹거리 요소. 아까 그 잠재 요소는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러면 보충할 수 있는 게 뭘까? 프로틴이 답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먹거리 효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생식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생식주의자들 많고 또 언론이라든지 또 생식에 매료돼 가지고 일생을 생식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을 그 이상한 시선으로 볼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우리가 그 유사 이래에 불이 발견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생식을 했죠. 그리고 불이 발견된 이후에 화식이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고열량 그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게 됐고 거기서 현대에 들어와서 그것이 인스턴트화 돼 가지고 이렇게 가공식품으로 이렇게 지금 섭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식은 그 효소의 효소를 왕성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천연 먹거리죠. 천연 먹거리 생식의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김치 같은 경우는 효소가 많죠. 그런데 김치찌개는 효소가 없죠. 왜냐하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생된장 좋습니다. 생식이죠. 된장찌개 생식이 아닙니다. 김 여러분 그 어려서 저도 기억나는 게 그냥 김을 이렇게 밥에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간장에다 찍어 먹는 기억나시죠? 그러면 김 고유의 맛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 맛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 맛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다 가공된 김, 구운 김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효소의 입장에서는 그 일부 그쪽 이론가들이나 학자들은 생식을 권하고 실제로 생식을 실천하는 분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적게 먹는데도 근력이 있고 그다음에 무거운 거 막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셔도 뭐 텔레비에 그런 분들 기인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효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면 다른 거는 잊어버리셔도 효소 활동이 잘할 수 있는 여건 두 가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엄청 먹고도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고기 잘 먹고 하는데 늘 비실비실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아시다시피 열량 영양소가 높지만 열량을 태워주는 영양소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효소의 관점에서 보면 비타민과 미네랄은 조효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이게 효소나 효모는 어떤 그 발효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체온을 36.5도 언저리나 그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온열요법, 우리가 그 어떤 냉증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고 운동을 해야 되고 하는 어떤 온열요법의 관점에서 우리 인체를 봤을 때 그것이 효소와의 어떤 연관성을 여기서 다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열요법도 효소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더블 X를 먹는 이유도 효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찬물을 먹으면 그 효소 발효가 안 되고 몸이 차면 당연히 몸이 차면 각종 염증에도 시달리지만 효소 활동이 없기 때문에 잘 먹어도 그것이 대사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활력, 생명력이 이렇게 발현되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주말에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잘 먹고 끝나고 냉면을 한 그릇 잘 먹고 나오면서 거기에 공짜 무슨 음료수라든지 아이스크림 먹죠. 이렇게 먹으면 상당히 뿌듯하게 한 끼를 잘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또 중간에 찬 맥주도 또 한 컵 먹고 그러나 이것은 최악의 음식이 되는 거죠. 효소 활동 측면에서는.
자, 이 정도면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효소에 대해서 잘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죠? 효소는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내용만 정리하시면 누구나 이렇게 쉽게 다른 분들에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